안녕하세요. 현재 나노코박스는 베트남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검토 중입니다. 베트남 보건당국은 베트남의 백신 나노코박스를 자부심을 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솔직히 속마음으로는 데이터도 깐깐하게 검토할 거 없이 긴급 사용 승인을 해주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입장에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백신이니까요.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검토는 철저히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검토에 착수한 상태고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요. 윤리위원회는 다음 주 초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긴급 사용 승인 결과는 정말 며칠 뒤 발표가 됩니다. 일주일 안에 발표되는 거죠. 그리고 발표가 되면 내달 9월에 상용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나노코박스가 베트남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베트남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보건당국이 베트남 백신을 인증해 줬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LB가 계약할 글로벌 판권에 베트남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수혜는 없지만 간접적인 수혜는 많습니다. 첫 단추를 잘 깨었기 때문이죠. 앞으로 나노코박스는 WHO 긴급 사용 승인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상징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FDA 긴급 사용 승인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FDA 승인은 사실상 글로벌 승인과 마찬가지니까요. 미국 시장에 침투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백신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미국도 진출할 수 있지 않느냐? 미국은 이미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등 미국 백신들의 종류도 상당하고 미국의 백신이니까 미국이 이러한 백신들에게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선진국 보급은 미국의 백신들이 꽉 잡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고 시장이 없는 건 아니죠. 나노코박스는 그 외 다른 국가들을 타겟팅하면 충분히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각 나라마다 의약품을 심사하고 승인해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이름이 다릅니다. 미국은 FDA가 허가를 해주고 한국은 식약처가 허가해줍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윤리위원회가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국의 의약품 승인 절차를 알려면 의약품 안전나라를 참고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베트남에 대한 인허가 제도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너무나 나노코박스에 대해 궁금하고 정말 모든 걸 알고 싶을 정도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서도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죠.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웹사이트는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해 줍니다. 알고 활용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여기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쉽게 웹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 등 정보를 클릭하고 바이오 의약품의 글로벌 국가 정보를 클릭합니다. 우리는 글로벌하게 여러 국가들의 의약품 허가 절차에 대해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 정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뜨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가장 중요한 국가죠. 그래서 처음 미국이 디폴트 값으로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나다라 순이 아니죠. 중요한 나라 순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가설을 증명하듯이 미국 다음 유럽이 다음 순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받았을 때 미국 FDA 허가를 가장 최고로 쳐주고 그 다음 유럽 EMA도 중요한 허가로 받아들이는 걸 생각해보면 미국과 유럽이 중요한 국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진국들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일본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도 글로벌 제약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M&A를 통해 몸집을 키워서 상당히 커진 기업들이 많죠. 다케다가 대표적입니다. 저번에 공부한 적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중국과 인도 등 인구수가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역시 인구수가 많은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국가입니다. 중국은 G2니까 순위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의약품 안전나라에서는 일본 밑에 위치시켜 놨습니다. 기준이 있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아마도 오른쪽에 자료를 정리해 놓은 국가에 대한 정보일 것 같은데요. 자, 우선 GDP는 아닌 것 같죠. 중국이 아래에 있으니까요. 자, 체크를 해보면요. 일본을 클릭하면 일본 GDP는 5조 달러입니다. 반면에 중국을 클릭하면 중국 GDP는 14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명목 GDP가 일본 5조 달러, 중국 14조 달러라는 건데요. 중국이 일본보다 3배 큽니다. 나라 전체의 GDP만 놓고 따진다면 중국이 일본 사이즈의 3배입니다. 그런데 인구수는 중국이 일본보다 훨씬 많죠. 못해도 10배는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다면 1인당 GDP는 일본이 더 앞서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따져보면 중국의 인구수는 14억 명이고요. 1인당 GDP는 약 2만 달러입니다. 반면에 일본의 인구수는 1억 명이고요. 그러니까 10배가 넘는 차이죠. 1인당 GDP는 약 4만 5천 달러입니다. 중국의 1인당 GDP는 약 2만 달러인데 일본의 1인당 GDP는 약 4만 5천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GDP는 오히려 일본이 중국보다 약 2.5배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GDP는 중국이 일본보다 3배 큰데요. 1인당 GDP는 반대로 일본이 중국보다 2.5배 큽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 리스트 순서는 적어도 국가 GDP는 아니고 1인당 GDP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GDP도 아니죠. 왜냐하면 캐나다가 베트남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친한 나라 순서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죠. 베트남 1인당 GDP는 2,800달러입니다. 반면에 더 아래에 있는 캐나다 1인당 GDP는 무려 5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GDP는 캐나다가 베트남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습니다. 1인당 GDP가 더 높은 캐나다가 국가정보 리스트에서 베트남 아래에 있으니까 기준은 1인당 GDP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교역 규모일까? 무역 수지는 수출과 수입을 비교한 거라 보다시피 마이너스 62억 달러로 금액이 작으니까 수출 실적을 보겠습니다. 캐나다는 2019년 수출 실적이 4,470억 달러입니다. 자, 과연 베트남은 어떨까요? 수출 실적이 2,635억 달러입니다. 수출 실적 역시 리스트 아래에 있는 캐나다가 더 큽니다. 1인당 GDP가 큰 나라인 만큼 캐나다가 거래 규모도 더 큽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순서의 기준은 교역 규모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약품 시장 규모도 아니겠죠. 베트남은 42억 달러인데 캐나다는 227억 달러입니다. 아니면 해당 국가 클릭률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더 많이 접속하는 웹페이지의 국가를 상단부터 나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지나고 보니 내가 뭘 한 거지 싶을 정도로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핵심은 이거 하나입니다. 베트남이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을 검토하고 다음 주에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 9월에는 상용화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어서 베트남의 인허가 제도를 보려면 위로 올라와서 인허가 제도를 클릭하면 됩니다.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고요. 우리가 뉴스 기사에서 본 윤리위원회도 등장합니다. 베트남의 보건국에는 DST라는 부서가 존재하는데 임상시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IND 서류를 보건국의 DST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DST에는 윤리위원회가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문서 검토 수수료를 윤리위원회에서 부과한다고 하니까 심사를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죠? 뉴스 기사에서도 최종 결과는 윤리위원회에서 발표한다고 하니까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 긴급사용 승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